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막걸리 천태만상의 유철미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상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상학 기자가 뽑은 이번 주 첫 번째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뉴스 보신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마치 술독에 빠진 것 마냥 비틀대고 있는 전북 경찰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전북 네. 경찰에 어떤 축제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기뻐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경찰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범법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경찰관이 네. 음주 단속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북 경찰청에 근무하는 50대 한 중간 간부 6월 24일이었죠. 밤 9시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붙잡혀서 직위 해제가 된 채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이고. 그런가 하면 앞선 5월 15일 밤 10시께 네. 역시 같은 경찰청 소속 30대 교통경찰관의 경우 아, 이분 교통경찰관이에요? 또 게다가? 음주 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만취 상태로 네. 역시 그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적발이 돼서 현재 네네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뿐만 아니라 전북 도청에서도 이 음주 경보가 발령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6월 말 임기 종료를 나흘가량 앞두고 음주운전이 확인이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 전라북도 김광수 정무수석 얘기입니다. 김광수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도 익히 아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라북도 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역시 전주갑에서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그렇죠. 정치권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네네. 임기도 얼마 안 남겨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건데 네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한밤중에 그 전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그것도 더욱이 접촉 사고까지 일으키고 경찰에 사고까지요? 붙잡혀서 입건된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곧바로 다음 날이었죠. 김관영 도지사에게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특히 이제 김 수석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그 골자한 법안이 있었죠. 네네네. 바로 그 윤창호법입니다. 공동 네. 발의자였는데 그런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사건은 좀 더 사회적 지탄이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선 8기 들어서 전라북도에 어쨌든 뭐 잡음 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사 문제였는데 물론 이제 네. 이번 건은 음주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그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권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뒤에 그 여야 협치가 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정운천 국민의힘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었죠. 추천을 받아서 그 발탁한 집권여당 측 담당 정무 라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2월이었죠. 전라북도 자체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800여만 원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가 적발이 됐는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그 업무 추진비인데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라든가 또 그 사용처를 반드시 제대로 기록을 하고 영수증을 남겨야 하는데 그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기록이 잘못 기재된 사실들이 여러 건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네. 관련해서 그 승계 처분으로 현재 끝났는데요. 임기 말이 좀 가까워지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연장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라북도 민선 8기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1년 내내 사실은 이 그 전라북도의 정무라인 인사에 대한 사실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1년 취임 1년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성과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런 안에서 새는 바가지부터 고쳐야 네,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상이 뽑은 픽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시청자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클 부분 피부에 와닿는 얘기겠죠. 물가 얘기입니다. 생활 물가 얘기인데 뉴스 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라면이라든가 갑자기 식품업계들이 라면이나 과자라든가 이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식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 갑작스레. 그래서 좀 뜬금없는 소식인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식을 대폭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소폭. 그다음에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라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라면은 가격은 안 내리고 잘 소비가 안 되는 라면만 가격을 내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이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춘다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건데
정수학 기자는 사실 혼자 이제 장을 보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장도 보고 이렇게 살림도 하잖아요. 네네. 어때 느끼기에 이런 조치 때문에 물가가 좀 안정됐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인기 품목, 네네. 이거는 또 제외하고 비인기 품목들을 중심으로 인하를 결정해서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그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정수학 기자가 느끼기에도 체감을 잘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 얘기했지만 물가를 안정화하겠다라고 하는 뭐 조치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특별히 자유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어떤 이 시장 경제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네네.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조처들이 소비자들에겐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실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여기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런 고물가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네네. 흔히 말하는 착한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격을 덩달아서 막 올리지 않고 네네. 맞습니다. 적당한 가격선에서 네네. 소비자를 대하는 그런 착한 가게들이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착한 가게들 소개 좀 하고 가죠. 네. 현재 우리 전북 지역에는 지자체들이 검증 작업을 네. 거치게 됩니다. 그 검증 작업을 거쳐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한 업소가 3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업종 또한 그 외식업을 비롯해서 미용실, 세탁소, 제과점 등 아주 업종이 다양합니다. 네네.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 전주시를 예로 들자면 평화동에 있는 한 미용실 같은 경우는 성인 커트머리를 8,000원에 해주고 있고요. 삼천동 그 막걸리 골목 인근에 있는 한 그 중식집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에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송천동에 있는 한 세탁소 양복 한 벌에 6,000원에 세탁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그만큼 고마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 주변에 네네. 그런 착한 업소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품목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네, 겁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그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네. 착한 가격 업소 누리집이 있습니다. 네, 그 포털업체 어.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착한 가격 업소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데 네네. 그 행안부가 운영하는 착한 가격 업소 누리집에 올라가면 전라북도에 있는 주소별로 업종별로 네네네. 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네. 가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착한 가게 운영하는 업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죠? 고맙다는 말씀 대신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정석 기자. 네. 첫 번째 만평 보고 오셨는데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모순 이렇게 써 있고 보면 같은 인물 같아요. 네. 그렇죠.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네. 한 사람은 방패를 맡고 있고 이게 네. 이제 모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 같으세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자꾸 본인이 한 얘기를 자꾸 네. 번복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인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죠. 특히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얼마 안 남지 네네네. 않아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사안인데 우리 지역 얘기로 들어보면 국민연금공단 예, 그렇죠.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네. 또 그래서 네.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겠다. 이 대통령 공약으로 맞습니다. 우리 저기 네. 후보 시절에도 와서 얘기했던 네네. 건데 네네. 최근에 이게 또 무산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계획인데요. 뭐 네. 그 행정용어로 쓰자면 제6차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뭐 기본계획 뭐 이런 기본계획, 예. 건데요. 그 부분에 사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네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하겠다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그렇죠. 돼야 포함이 돼야 하는데 되는데 전북이 결국은 빠졌죠. 예, 결국은 이제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은 쏙 빠지고 제1금융중심지로 이미 지정돼 있는 서울, 서울과 여의도 그다음에 부산. 이 중심지죠. 네. 부산 문현지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내용만 지금 담아둔 상태죠.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이거 우리 그 세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목장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네, 서태지 같죠? 네 서태지 네네. 같고 컴백홈 서태지 되게 네네. 대표적인 노래 컴백홈인데 네네. 밑에 이제 가사도 있습니다. 네네. 네, 차마 노래는 못 부르겠는데요. 근데 복장은 비슷한데
네네. 인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인물 같으십니까? 네, 요즘에 뭐 저기 뉴스 화면에 아주 그 이슈가 됐던 네네. 분이죠.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죠. 네. 그 1년 만에 대선 이후에 1년 만에 귀국 화려하게 네네네.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귀국을 하시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시끄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네. 만평에서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네네. 이낙연 전 그러네요. 대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어떤 길로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뭐 답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고 어떤 길로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네.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니까 그 본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당원들끼리 알아서 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소위 말해서 그 친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명계의 네.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 본인도 그러기 위해서 귀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저는 뭐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당의 화합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한편 보시죠. 네. 요거 우리 가수 영탁님께서는 네네. 정윤성 화백의 만평에 자주 네네. 등장합니다. 네네. 이게 내용 대략적으로 이제 딱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네네.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때 우리 얼마 전에 우리도 소개했습니다만 가장 엔딩 인기를 요정이었죠? 끌었던 게 네네. 영탁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 세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역시 임영웅 모셔야 됩니까? 뭐 그 사실 국내 팬덤만 놓고 보면은 BTS 못지 않다, 부럽지 그렇죠. 않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분을 모시려면 그만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요. 네. 전라도가 그 정도 비용을 들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네. 사실 이제 떴다 하면 네. 보증수표죠. 흥행 보증수표인데 그래서 올해 K리그에서도 이 서울 아마였던 거 기억하는데 나와서 네네. 그 한번 응원은 차와 네네. 노래도 부르고 시축도 했다가 이제 K리그가 네네. 전체가 붐이 일어나는 네네.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는데 네네. 저는 뭐 진짜 가능하다고 하면 네네. 모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잼버리가 치러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홍보에 주력해야겠구나, 열심히 네.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듭니다. 네. 8월에 네.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축제가 네. 열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이제 메인 안주를 내보죠.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정책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어떻다, 사교육이 어떻다. 정치는 말잔치만 늘어놓고 있는 사이에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속인데요. 자,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 함께할 분들입니다. 전북 참교육 학부모회 장세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 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처음 뵌 사이입니까? 스치듯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 네, 네, 네. 토론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가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원고에 쓰여진 바로는 두 분이 교육 가치관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예.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작가가 네. 이제 개별적으로 사전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렇더라라고 이제 써놨는데 네. 오늘 이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네. 다름이 있어도 네,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여요. 네. 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주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정 수능 화두가 전국으로 아주 달구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먼저 정재석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다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거친 부분이 있죠. 네. 버럭 화를 내시고 네. 담당자를 경질시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놀랍고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킬러 문항이 삭제됐을 경우 음. 수능 자격고사화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킬러 문항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수능 최저를 맞춰서 지역 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정시에도 현재 네. 지역 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킬러 문항에 약한 지역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네. 추후에 또 자세히 음.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변별력을 네. 가지기 위해서 이런 문항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정답자가 뭐 10%, 5% 미만인 아주 초고난이도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뭐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는 던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과 수능이 5개월 앞으로 그렇죠.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화두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시험 자체가 공정하진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자체가 공정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가장 최적으로 그나마 불공정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입시가 되려면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수능 딱 5개월 앞두고 네. 이렇게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예, 예.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공정성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거죠. 더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네네. 너무 모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막 교육부나 정부 당국이 내놓는 대책들은 더 네. 큰 혼란을 지금 계속 야기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큰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네. 말에 대해서 그건 이제 학생들도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이 현장의 반응이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네. 학부모 대표시잖아요. 네네. 학생들은 뭐 당연할 거고 네네네. 아마 이 학생들 이 수능을 위해서 막 달려온 학생들을 네. 뒷바라지하는 건 사실 학부모님들인데 그렇죠. 학부모님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전북에서는 아까 정재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부분 정시로 가지 않고 수시로 가는 아, 학생들이 많다 네네네. 보니 뭐 별 타격감이 없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별로 타격감이 없는 어, 거예요. 뭐 네. 이러나 저러나 뭐 이렇게 그래. 네. 근데 정시로 가는 너희들 네. 상위급만 한번 예를 들면 그 서울 쪽 사람들만 네. 한번 머리 터지게 해봐라. 네. 오히려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불안감이 아무래도 있다. 있죠. 예. 뉴스에서 보면 킬러 문항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초상위권 전북 학생들마저도 킬러 문항을 포기하고 수능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이 만약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서 내신은 그래도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저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수능 400점 만점 시대에 네.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지금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수리원 이제 수학 부분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런 주관식에 대비해서 쪽집게 뭐 어떤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찝어주는 네. 유명 학원이 이제 서울 이제 수도권에 밀집돼 네. 있다는 거고 저희 때는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관식을 잘 모른다. 그럼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야 맞을 네. 확률이 높아서 웃으시네요. 네. 네. 비슷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오히려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네.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지금 갑자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그 혼란이. 정부가 왜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왜 그랬는지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알 수 없어요. 인과가 없습니다. 네, 예. 그냥 던졌고 당하고 이런 네. 입장인 거죠. 근데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저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부모들은 그런 얘기하죠. 학생들까지도 네. 이거 너무 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진짜 이 6개월밖에 안 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도 경질되고 평가원 뭐 감사도 돌입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러다가 새 평가 원장으로 금사 오는 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능 출제를 이래 갖고 올해 누가 참여하겠냐? 네. 출제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냐? 네네네. 그러니 이 타격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점점 계속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자꾸 사교육 잡겠다 막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사교육은 사실은 불안을 가중시키면 네. 사교육은 더 가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이 계속 어쨌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불안이 가중되고 원인은 모르겠으나 네.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은 그렇죠. 상승하고 불안하면은 있다. 사교육 시장은 팽창하게 돼 있다. 오히려 사교육은 팽창한다. 그렇죠. 자, 사교육비 얘기 우리 회장님께서 화두를 던지셨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자, 정부는 이제 사교육비 그 경감 차원에서 이 킬러 문항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건 현실이죠. 마시현실이. 또 회장님은 이제 그 자녀를 전부 다 이제 다 키워서 예.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회장님 사내도 괜찮고 주변에 뭐 친구분들도 괜찮고 예. 사교육비가 많이 들죠. 엄청 들죠. 사실은 네. 가장 가계 부담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고 사실 저는 교과 과목에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예체능은 이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 교육 같은 거는 사교육을 시켰는데 뭐 과목당 뭐 한 40, 예. 저렴해도 한 20, 네네. 뭐 이러니까 이거 엄청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어 학원 같은 경우도 근데 초등학생들은 주로 영어 많이 다니거든요. 네. 영어 학원 같은 경우도 가장 저렴한 데가 한 30만 원 일인당. 네네. 그럼 과목당 따져보세요.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네네. 가계 부담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2년 통계가 사교육 네. 시장이 사교육비가 26.5 와우. 역대 네. 최고치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이 공교육 거의 뭐 예산하고 거의 뭐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근데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은 거죠. 네네. 10.8%에서 한 2조 6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학생 예. 1인당 들어간 사교육비는 오히려 오히려 늘은 네, 거죠. 크게 늘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유 회장님, 유 회장님도 학창 시절에 사교육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네. 저희 과목이 영어가 없었거든요. 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좀 다녔었고 네. 중학교가 돼서는 영어, 수학, 과학을 다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선행학습 개념으로 네. 고등학교 과정을 대비해서 네네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좀 관리받는 학생 이런 거여서 네. 따로 심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사립학교에서 받은 게 사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공교육은 선, 사교육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뭐 보완제 역할을 사교육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앞서 회장님 소개했던 것처럼 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유 원장님 개인적으로 사교육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교육에서 네. 종사하시고 계신데 좀 궁금하거든요. 사교육은 아까 장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을 많이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 학생들에게 교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즘엔 돌봄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 시간 공백을 때우기 위해 돌봄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런 돌봄이나 교양보다는 네.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네.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그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돌봄의 기능이 네네네. 사실 더 크거든요. 동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네. 이학원 갔다가 저학원 그쵸, 갔다가 그쵸. 네, 부모님 퇴근할 시간 되면 이제 와가지고 하고 안타깝다. 아유 안타까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네네. 저는 인정은 해요. 회장님도 필요한 왜냐하면 부분이 있다. 예. 우리 애들도 저한테 그 요구했거든요. 예.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엄마 보내달라. 근데 제가 이제 꿋꿋하게 견딘 거죠. 그래요? 안 된다. 돈 없다. 그쵸. 돈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학생들이. 그래요? 네. 예, 듣기도 할 정도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원 교육도요. 사실은 무조건 보내서는 안 돼요.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학원 교육 자체도. 네네.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저는 사람이 늘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면 병원 가서 항생제 맞고 오잖아요. 네. 저는 학원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네네. 근데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계속 항생제 주사를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플 때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네. 낫고 오듯이 자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네. 뭐 다 이게 다 안 되니까 네네네.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무리 지도하신다고 해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아니 좀 그렇게만 이용을 해야 되고 네네. 무조건 믿고 보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고 음,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학원 교육이든 뭐 또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러 가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이 없이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우리 두 자녀는 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뭐 그런 자랑 같은. 아니요. 그거 아니고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자기 주도성을 갖지 않으면 네. 클 수 없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크고 있어요 지금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 교육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걸 아주 좋다는 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 제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 앞서서 그 장세희 회장께서 네. 킬러 문항을 없앴을 경우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셨거든요. 당연하죠. 네. 예. 위원장님 혹시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그럴 있으십니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고려대라고 합니다. 아. 고려대 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은 킬러 얘기네요. 킬러 네. 문항에 가장 반응을 한 곳이 재수학원이었습니다. 네네네. 바로 이제 킬러 문항을 없어지니까 너도 나도 또 재수에 도전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류의 학생들은 이제 만점을 맞기 위해서 네네. 틀리지 않기 위해서 네. 이러한 것들을 노력한 학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사교육이 줄어든다 그러한 것에는 동의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킬로 문항 생겨가지고 중킬러 문항. 예, 중킬로 문항 설명회 하면서 학원들이 오히려 마케팅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 킬로 참 이 말도 그래 초고 난이도잖아요. 네네, 근데 초고 애들이 난이도. 쓰던 말이거든 이 킬로 네. 문항이. 그런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공식 용어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된 것 같은데 고 난이도 초고 난이도 문제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엄청난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준비해 왔던 학생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다 네. 맞춰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감이 더 많이 조성되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불안감 조성되면 사교육 시장도 팽창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시네요. 예, 실수를 그쵸. 줄이지 않기 위한 사교육이 그쵸. 예, 지금 예. 성행하고 있다. 네. 결국 예. 그거는 만점을 받기 위한 그쵸. 그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예, 예. 어떤 스킬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사교육 시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공교육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래서 공교육 문제를 짚어보자면 자 도대체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 뭐 킬러 문항도 마찬가지고 또 수능은 뭐 그냥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고 이 수능 하나만 보고 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아니면 유치원도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네, 그렇죠. 달려오는 건데 맞아요. 과연 교육이란 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회장님, 예. 교육이 뭡니까? 저는 어떤 게 참 교육입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게 아, 교육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 힘을 길러주는 게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음.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자꾸 이게 대학 교육만 가지고 그 사실은 아주 상위 아이들만 네네. 가지고 지금 계속 수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능을 전체 대학에서 이 수능 다 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수능을 원래 만들 때 반영해도 되고 네.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반영하지 않은 학교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교육 자체가 함께 살아가는 힘보다는 초중등 교육 과정 자체가 계속 경쟁만 강화시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예.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게 예, 예. 공교육의 역할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현직 교사시니까 또 위원장님 뭐 어떻게 이건 생각하십니까? 뭐 인류 보편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네. 교육의 목표는 네. 한 아이가 사회적 기술과 학문적 기술을 익혀서 네. 온전한 어른으로 음.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의 목표를 뭐 자아 실현 그 측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 시민이나 세계 시민을 양성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또 공교육의 또 목표가 돼야 할 것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들 자체가 네. 지금 교육의 목표가 뭐 지식 이해, 기능 과정, 뭐 가치 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식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네, 네. 입시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네. 지금 이 방향도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이 왜 사교육 못 따라가 이런 질문 자체가 네. 어, 많이 드셨을 교사들 텐데. 입장에서는 좀 네. 약간 황당해요. 아, 왜냐하면 황당하다. 아. 우리의 목표가 정말 입시 잘 보내는 게 그게 진짜 공교육 1번 목표라면 저희도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뭐 민주 시민이든 그게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런 거 인성 문제 이런 문제 안 다루고 그냥 입시에 올인하면 네. 임용고시 합격하고 교대 들어가고 사범대 들어간 교사들이 못 할까요? 그쵸. 네. 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지금 교육의 목표가 마치 지금 입시에서 승리하는 학생을 맞아요. 길러내는 것처럼 몰고 가는 이 사회 분야, 사회가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게 가장 큰 교권 침해 같아요. 예, 교사들 그렇게 내모는 게. 예, 그래서 좀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교육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가 관통하고 있는 게 교육 문제가 아닌가 사실 네. 그런 생각 드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상하탑이라고 하는 대학 교육도 어떻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취업 양성소 같이 네. 전락해버린 게 사실 맞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 기초 학문이라고 하는 뭐 철학과 뭐 그런 인문학 그거는 다 없어지고 네. 맞아요. 취업 잘하는 학과 네. 그리고 교사들한테는 니네 졸업생 취업 얼마나 시켰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뭐 그런 이제 사회가 돼버려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네. 너무 길어지니까요. 조금 더 이제 예, 예. 짚어보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좀 들은 얘기인데 보통 우리 그 학교들에서는 네. 이제 졸업 시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스카이 몇 명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 3학년 몇 반 누구 막 이렇게 적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에서는 졸업 시즌에 이런 현수막을 건다고 그래요. 우리 학교엔 낙오한 학생이 없습니다. 네. 자랑처럼 이렇게 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철학의 차이가 물론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프랑카타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인권위에다 진정 넣은 적 있어요. 그렇죠. 몇 명 뭐 이렇게 다 네네네. 그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로 음, 한장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약간 그 자랑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렇습니다 보기에.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우리 두 분이 이왕 나오신 김에 네. 우리 전북 교육 얘기도 한번 해보고 네, 네네. 그다음에 우리 교사 얘기도 좀 해보고 네, 네. 해보죠.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12년 만에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전북 네. 교육 정책에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교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교권을 뭐 강화하기보다는 네. 제자리로 돌리고 네.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내시잖아요. 네. 뭐 교권이 하락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처럼 체벌하는 교사를 원하는 네.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학교에 가보면요, 그냥 의도적으로 네. 예전에는 저희가 조는 학생들이 있었죠. 네네네.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 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대놓고 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학생들을 깨우려는 신체 접촉만 해도 아동학대로 걸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 무고의 여지가 있는 아동학대, 정상적인 생활 지도를 하고도 좀 목소리 톤이 좀 높았다거나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는 훈육으로 받아들였던 것 자체가 네. 엄격하게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실제로 그게 아동학대가 안 되더라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의 손발이 묶여 있어서 네. 도저히 이제 보신주의로 갈 수밖에 아. 없는 상황입니다. 보신주의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아이들이 자고 있어도 떠들어도 그냥 내 네. 할 일만 하고 나는 그냥 수업 끝나면 나간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에 더 집착하는 이유는 교대라는 선택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선생님들은 정신과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질병이식도 많이 내고 병가도 많이 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 문제인데 네. 자꾸 사회에서는 방학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4시 반 퇴근하는 교사,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본인을 학대했던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교사들은 벌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맞고 네. 컸죠. 네네. 그렇지만 요즘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파면 각오하지 않고 때리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불신사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학부모님들하고 교사하고의 불신사회라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학부모님들과 좀 대화하는 좀 기술도 느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단절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저마다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봅니다. 교사라고 하는 게 직업적 매력이 사실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없어지긴 네.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국민학교 졸업하셨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뭐 비슷한 세대 같습니다. 저도 네. 국민학교.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IMF가 터져서 네. 아, 그 전에까지만 해도 교대가 그렇게 인기 있는 네. 학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그때는 맞아요. 의대에 들어갈 만한 아이들도 교대에 네. 지원해서 교대에 가고 그래서 교대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네. 어쨌든 이 교사들의 현실, 학부모 대표로서는 좀 이 공감합니다. 교권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말 공감하고 제도적으로 좀 갖춰져야 될 것도 네. 많고, 네. 그러니까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면 힘든 부분 있죠. 근데 그 힘든 거에 대해서 교사를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게 조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교장 선생님도 사실은 선생님 편 안 들더라고, 무슨 문제가 네. 생기면.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적 보험을 드시더라고요. 어, 네. 뭐 변호사 비용 대주고 그래요? 이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어쨌든 네. 선생님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부모들을 굉장히 그 민원인으로만 말해 교육 네. 주체의 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아하. 세운 게 아니라 네, 네, 네. 민원인으로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 민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예, 그렇지만은 그 어떤 한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 학부모를 매도하거나 네. 그런 정책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학부모가 그 전에는 학교의 문턱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찾다가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의 문턱을 낮추면 안 되고 정말로 지켜야 될 선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문을 벌컥벌컥 어, 연다든지 예. 아이들 보는 앞에서 교사들한테 뭐 어. 이거 분명히 이건 제재를 네네. 가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는 거죠. 네. 교장 선생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그 선생님들 도와주고 진짜 민원인과 정말 좋은 학부모도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한 학부모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숨고 네네. 나도 민원인 취급, 진상 취급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건강한 네. 학부모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작가 말로는 두 분을 딱 붙여놓으면 아주 네. 뜨겁고 열띤 뭐 반대토론 막 그런 게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없어서 제가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뭐냐면 예. 최근에 그래서 논란했던 게 전북 교육 인권 조례 예, 예. 있잖아요. 전북 그쵸. 교육청이 예. 서거석 교육감이 네. 취임하면서 조례를 만들겠다 했고 실제로 조례가 이제 시행됐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 논란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우려를 많이 있죠. 하셨던 예, 입장인데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죠. 네, 좀 예, 어떤 예. 입장이셨습니까? 왜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뭐 여성 인권, 노인 인권 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학교 교육 인권인가, 학교 인권인가 뭐 이런 네. 걸로 했다라고 해서 그 주체성이 불분명하게 했고, 그거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네. 보였고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자꾸 학생 인권과 교육 인권을 대치되는 걸로 가져간다는 것은 쉽게 보면 이런 거죠. 노동자들과 사장님이 있을 때, 네. 자본가가 있을 때 누구 인권? 나 노동자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사장님들 인권 침해돼. 이렇게 말하는 네. 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째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는지, 음. 물론 선생님들 힘든 건 있죠. 네. 그렇지만 교권의 침해는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제가 부인하진 않지만 오히려 정치 문화적으로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관에서 더 많이 침해하지 않나요? 교사의 정치권도 네.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큰 것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물론 지금 당장 아픈 게 있죠. 네. 근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좀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위원장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교육인권 기본조례잖아요. 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교사들 입장에서는 우선 학생인권, 여성인권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온 이유가 이런 개념이 선 게 사회적 약자라는 네. 개념이었잖아요. 학생인권이 대두됐던 것도 체벌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이제 학교 규정으로 규제받는 시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맞는 인권 조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 뭐 교사 인권, 뭐 의사 인권, 뭐 검사 인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학생이나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 이 네. 명칭이 붙은 거 교사 인권 이런 개념은 법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직무적 권한 이런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인권의 범위가 사실은 교사들은 느끼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다수이지만 약자이다. 항상 학교 안에서 그런
그런 위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의 인권도 좀 보호받아야 되지 네네. 않느냐라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권의 범위가 여기 학생에서 교사로 교원으로 더 교사로 네네. 넓어진 측면일 뿐이지 뭐 이거를 한다 교육 인권조례 생겼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약화되거나 네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팀 자체가 네. 교육인권센터에 그대로 있어요. 네네. 명칭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물론 학생 인권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측면이 있을 수 네네. 있지만 지금도 학생 인권 조례가 바뀐 부분은 그냥 교육 인권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됐을 뿐이지 그 기능과 조례나 이러한 것들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이름이 네. 바뀐 건 엄청난 의미죠. 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엄청난 의미고 네.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아요.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은 정말 엄청난 도민들의 열망으로 인해서 네. 통과된 조례인데 네네. 이걸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는 저는 과거로 계속 퇴보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조례 세부 내역도 보면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네네. 학생 대표들 뭐 이게 의회에 바뀐 것도 네네. 있고요. 어, 그게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의 우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교육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이거에 네. 따른다라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원래 있었던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아까 학생 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의 의원들이 생긴 거죠. 네. 의원들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러한 그 자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네네. 의장님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그 학생 민주주의가 더 커진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아니 그전에는 거라고 일반 학생들이 뽑혀서 가가지고 인권을 옹호할 수 네네. 있는 뭔가 위원회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의회는 지금 학생회 대표가 가요. 근데 학교 현장을 보면 학생회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학생회 네. 대표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교장 선생님들만 보수적이세요. 그런 아이들이 이 의회 제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후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잔잔하게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셔서 네네네. 두 분이 좀 다를 만한 거를 기어코 하나 붙이시네요. 싹 던져서 예, 예. 네, 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죠. 왜냐하면 네, 전북 네. 기본 인권 교육 인권 기본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민들의 열망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추정해서 만든 게 학생 그렇죠. 인권 조례잖아요. 예, 근데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여전히 존치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문제는 시행되면서 혹시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때 또 두 분 모셔서 네, 네.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략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끝으로 두 분 이제 또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네. 전북 교사노조로 참교육 네, 네. 학부모회로 활동하실 텐데 두 분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먼저. 예, 저는 뭐 우리 회에서 늘 지향했듯이 공교육이 좀 더 탄탄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모든 논의 속에서 좀 보편적인 교육 네. 그리고 낙오자가 없는 교육 아까도 핀란드처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그래서 진짜로 좀 수능 정책도 좀 더 완화되어서 네. 저는 자격고사화로 가는 거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량의 자격이 되면 어디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초중등 교육이 대학 교육의 신여가 되지 않도록. 초중등 교육은 초중등 교육의 고유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네. 대학은 대학에 맞게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네. 자기들이 알아서 뽑아가야 되잖아요. 좀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저는 오늘 논의가 사실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물리치료사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단독 샵을 열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의사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 물리치료사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네. 이렇게 의대에 집중하는 일이 많이 없어지겠죠. 네네. 예, 그러한 좋은 일자리를 저는 많이 만들어야 할 문제지 이게 입시가 뭐 킬러 문항이 삭제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입시가 돼도 경쟁은 심할 네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활동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제가 직접 막 체벌 진짜 때리고 네네. 정서학대 심하게 하고 그런 분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을 말씀드리고요. 무고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학부모님들의 도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용기가 또 없는 부분이 하나가 학교 행정 업무입니다. 네네. 교사들이 수많은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직종별로 업무 표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네.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생활 지도와 학생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마의 변 같은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교육 현장에서 우리 전북 교육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활동 부탁드립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